안녕하세요. 스포츠 리포트 도연기입니다. 3폴더 이상 최종 조합픽을 드리는 정보방도 운영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11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우라와레드입니다. 나고야는 최근 5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이나가키와 시이아시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마테우스의 부진과 교체 자원의 한계로 인해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좌측 토쿠모토의 오버래핑은 위협적이지만 후반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라와는 최근 2경기 연속 다득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을 회복했으나 수비진 로테이션과 보자의 부상으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에서 사비오와 오쿠보의 측면 공격이 활발하며 와타나베가 직전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후반 피로가 누적되면서 측면 수비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수비 집중력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홈에서 수비 조직력이 우수한 반면 우라와는 다양한 공격 전개가 가능하지만 수비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결정력 있는 공격수가 부재하고 수비 라인이 견고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는 팽팽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비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김천상무입니다. 울산현대는 4-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탈압박 이후에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지만 최근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릭 선수는 제공권과 전방 연계에 주력하고 있으나 득점 결정력에 기복이 있고 이청용 선수는 중원 조율에 기여하지만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풀타임 소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종규 선수의 부상은 측면 수비 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원과 전방 간의 간격이 흔들리면서 역습에 대한 대응 속도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보다는 개별 대응에 의존하는 장면이 빈번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김천 상무는 역시 4-3-2 포메이션을 토대로 전개 속도와 간격 유지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강현 선수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김승섭, 이동경 선수는 침투 타이밍과 좌우 돌파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동경 선수는 세트피스 전담과 더불어 중거리 슈팅에서도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빠른 전환 플레이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자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신속한 간격 조정이 돋보이고 미드필더진 역시 압박과 전환 대응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울산은 전개 구조의 단조로움과 이청용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반복되면서 후반전 들어 무기력한 흐름을 자주 보이는 반면 김천은 간격 유지, 템포 전환, 세트피스까지 고루 완성도 높은 전술 패턴으로 울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김천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전 시티즌과 대구 FC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최근 경기력이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수원FC에게 0-3으로 완패하며 충격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부상에서 복귀한 이순민 선수의 합류로 전력 회복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순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중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FC는 올 시즌 최하위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현 감독 사퇴 이후 서동원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성적 반등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세징야의 부상과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전력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 하나 시티즌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0-1로 패하는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 부진에 빠진 두 팀의 대결이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이순민 선수의 복귀와 홈 경기 이점을 바탕으로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구FC는 주축 선수들의 공백과 대전 원정 징크스로 인해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며 1-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에서 이순민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구FC의 공격진이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경남FC와 천안시청입니다. 경남FC팀은 공격에 있어 전방 이톱과 측면 전개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릴 선수와 도동현 선수의 조합은 제공권과 공간 활용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로 인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난 선수의 수비 가담과 탈압박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넓은 커버 범위를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천안시티팀은 중원에 3명의 선수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볼 점유와 공격 전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툰까라 선수와 이상준 선수의 역할이 돋보이는 가운데 구종욱 선수의 골 결정력이 팀 공격의 핵심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원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천안시티팀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의 포메이션 차이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FC의 442 포메이션은 중원에서 천안시티의 4231 포메이션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 예상되며 이는 볼 점유율 하락과 공격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안시티는 중원 장악을 통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천안시티팀이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남FC팀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측면 공격과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비 시 중원에서의 밀집 대응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최대한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째 경기는 성남FC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성남FC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후이즈 선수는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제공권 경합과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김범수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활용하여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원진 선수는 미드필더로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고 동료 간 연계 플레이에 기여하고 있으나 창의적인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전술 수행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남FC의 공격 루트는 다소 제한적이며 볼 점유율보다는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경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전방 압박과 신속한 공격 전개를 기반으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격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곤잘로 선수와 빌레로 선수는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2대1 패스를 통해 공간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 패턴을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임민혁 선수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 전개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손석용 선수의 퇴장으로 인한 징계로 인해 측면 수비진의 안정감이 다소 저하되었으며 후반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의 즉각적인 임팩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FC vs 부산 아이파크. 성남FC와 부산 아이파크 양팀 모두 뚜렷한 공격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소 단조로운 전개 방식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FC는 김범수 선수의 측면 돌파를 제외하면 중앙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편이며 부산 아이파크 또한 곤잘로와 빌레로의 조합을 제외하면 공격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양팀의 후반 교체 자원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후반 내내 답답한 경기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비진의 불안정한 요소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단순한 공격 전개가 지속되면서 90분 동안 균형 잡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체력이나 집중력보다는 전술적 다양성의 부재가 무승부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세비야전에서 음바페와 벨링엄의 콤비 플레이로 2-0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바르셀로나전 3-4 패배에서 드러난 수비 집중력 저하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드리치와 발베르데는 중원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귤러의 성장세도 고무적입니다. 전술적으로는 4-4-2 기반의 빠른 전환과 중거리 활용이 핵심이며 음바페의 11 돌파와 발베르데의 활동량은 상대 수비진에게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 등 주전 공격진과 대부분의 수비진이 이탈한 상황에서 반쪽짜리 전력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점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몬, 가르시아 등 로테이션 자원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수비 라인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레알 소시에다드는 직전 지로나전에서 3-2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쿠보의 크리에이티브한 조율과 오야르사발의 득점력이 인상적이었으며 중원의 메리노 마이너스 수비맨디 조합 또한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에서의 쿠보와 바레네체아의 전개가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비록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다소 약화된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나 현재 주전 대부분이 건강하게 출전 가능하다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리에 쿠레나의 교체 투입도 공격 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핵심 전력의 대거 이탈로 인해 경기 운영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인 반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전력 손실이 적고 공격진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최근 경기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다득점 양상이 예상되며 수비 불안 요소가 공통적인 상황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승리팀은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선발 라인업 및 결장자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정보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